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다님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국내 키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태국 대 캄보디아 전쟁입니다. 지난 24일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섰는데요.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동남아의 역사와 민족 감정이 얽힌 구조적인 그런 분쟁이라고요. 네, 이번 태국 캄보디아 무력 충돌의 원인은 1904년 국경에 있는 고대 사원에 있다고 보는데요.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프랑스가 태국과 국경 조약을 맺으면서 국경지대에 있던 프레아비 히어르 사원을 태국 영토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프랑스가 국경지도에서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표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태국 측이 이 오류를 뒤늦게서야 발견하면서 여러 차례 소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특히 캄보디아에서 사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태국 측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 국경 논쟁으로 두 차례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간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교전은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시작된 건가요? 네, 지난 23일 국경 분쟁 지역에 설치된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 5명이 부상을 입으며 시작됐습니다. 태국은 곧바로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시키고 자국 대사를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이번 분쟁으로 전면전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시민들이 피난길에 나서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분쟁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43명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심각했던 만큼 태국은 일부 접경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6일에 캄보디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중재를 요청했지만 27일까지도 전투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빌미로 두 나라의 휴전할 것을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어느 나라와도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8일 말레이시아에서 두 나라는 협상 끝에 휴전을 맺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 관세 협박으로 인해서 휴전을 맺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큰 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이제 휴전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양국 모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교전으로 많은 구인들이 숨졌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픔을 느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 세계에서 정말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번엔 야구입니다. 기아 대 롯데인데요. 지난 27일 사직구장에서 기아와 롯데의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2대2로 팽팽한 흐름을 보였는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네, 27일 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즈를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롯데는 기아와의 앞선 두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5연승을 기록했는데요. 덕분에 사직구장은 팬들의 환호와 함께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네, 이번 경기로 롯데는 3위를 굳게 지켰는데요. 이날 두산은 LG와의 경기에서 9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구단 통산 12번째로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2025 올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한 건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에 이어 두산이 세 번째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요새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즌 순위 싸움도 정말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SSG,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등 중위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SSG는 하나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죠. 네, 맞습니다. 27일 경기에서 특히 최정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최정은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홈런으로 KBO 리그 개인 통산 연타석 홈런의 새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요새 프로야구가 정말 이제 역대급 인기를 갖고 있는데 KBO 리그 관중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프로야구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팀이 구글 트렌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키워드 약손명가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총기를 가지고 아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요.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살해범의 전처가 유명 브랜드 약손명가의 대표였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는데요. 그는 가정 불화와 생활고를 범행 동기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자택에서는 34리터의 인화물이 담긴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아내로부터 생활비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전 부인에 대한 복수로 아들을 살해한 건데요. 사건이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 부인이 유명 피부관리 업체인 약손명가 대표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진 겁니다. 이 약손명가 대표님의 심경이 정말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손명가에서 얼마 전에 입장문을 또 발표했죠. 네, 전 부인은 더 이상 추측성 보도는 멈춰달라며 피의자가 주장하는 가정 불화와 또 생활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또한 약손명가는 이번 사고는 임직원 개인의 사안으로 당사의 경영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어라 말을 해야 될지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상과 고인의 면목을 빌고요. 다음 키워드는 우리의 자랑 소니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보시죠. 네, 토트넘과 위컴입니다. 유로파리그 이적 시장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손흥민과 관련된 키워드가 구글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데요. 2026년 6월이면 손흥민과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번 위컴 원더러스의 친선 경기에서 소니가 저조한 역량을 보여주면서 LAFC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 26일에 열린 잉글랜드 3부 리그 소속 위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선발 출전을 한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침묵하는 손흥민을 향해 30대 접어들어 기량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33살이니까 사실은 전성기는 완전히 지난 나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11년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함께한 시간.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더는 함께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긴 한데 아직까지 손흥민이 국대 은퇴를 안 한 건 내년 월드컵까지 진행을 하고 축구 선수 자체로 은퇴를 할 것이다. 이적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LA나 사우디 이적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네,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과 결별한다면 최대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1,114억 원의 재정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의 기량 저하로 다양한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유력한 후보인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약 40분 만에 전석 매진됐는데요. 가장 비싼 좌석의 가격은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소니를 보기 위해서 오매불망 기다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우리 소니의 뒤를 이을 루키도 있습니다. 토트넘 이적 후 첫 1군 그라운드에 발을 디딘 양민혁 선수죠. 요새 폼이 상당히 좋아요. 네, 위컴전에 연이은 루터는과의 경기에서 양민혁은 패스 성공률 83%, 태클 성공률 100%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도 양민혁이라는 또 다른 한국 선수가 토트넘에 있다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손흥민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LA 이적도 유력한 것 같고 또 33살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 완전한 은퇴도 유력한 것 같은데요. 메시나 호날두 같은 경우는 각각 사우디나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월드컵을 만들기 위해서 갔던 거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아직 그 정도 파급력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이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키워드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입니다. 지난주 국내 키워드에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 또 올랐어요. 지난주에는 사용 방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사용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체크 선불카드로 소비 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뿐만 아니라 미용실, 안경점과 백화점, 또 임대 매장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처가 생활 곳곳에 있는 만큼 지난 7일간 전체 대상자의 78.4%가 신청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어디에서 신청하고 또 어디에 사용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플랫폼별로 혜택도 다른데요. 사용처에 해당하는 상점들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배달의 민족 앱에서 만나서 결제로 주문해 소비 쿠폰을 사용한 이용자도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었는데요. KGC 인삼공사는 소비 쿠폰과 연기한 여름 프로모션을 시작해 정관장 매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가 분야를 가리지 않는 만큼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아닌 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그냥 결제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 쿠폰의 사용과 이런 해프닝 같은 소비가 민생경제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내 키워드였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입니다. 2명의 연구원과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이 거치대에 매달린 휴머노이드에게 컴퓨터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로봇이 남성을 위협하듯 두 팔다리를 격렬하게 휘두릅니다. 마치 남성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사람을 공격하면서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컴퓨터까지 망가뜨립니다. 와, 정말이지 로봇이 난동을 부리면 이런 모습이군요. 네, 안드로이드 로봇이 갑자기 막 사람한테 싸우는 것 같고 저거 뭘까요? 어때요? 또 기계 오류 같기도 한데 약간 섬뜩한 것 같아요. AI가 또 사람이 AI를 만들었는데 역으로 AI가 사람을 공격하니까 좀 많이 섬뜩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든 생각이 중국이 중국했다. 중국은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존재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외 트렌드 5위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사우스파크입니다. 미국의 풍자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가 2년 만에요. 무려 시즌 27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복귀작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방송계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데 백악관이 이번 이제 시즌 복귀에 대해서 공식 입장까지 낼 정도로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네, 지난 23일 공개된 첫 에피소드는 트럼프 대통령을 AI 딥페이크 영상으로 구현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벌거벗은 트럼프 캐릭터가 사막을 기어다니거나 또 사탕과 침대에 누워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수위 높은 풍자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CBS와 그 모회사인 파라마운트의 대형 미디어 합병 이슈까지 에피소드에 녹여내면서 방송계 내부의 자기검열과 정치적 유착을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현실에 대한 대담한 비판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저희 방송에 빠지지 않는 셀럽 중에 셀럽이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셀럽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풍자하는 정치권과 방송사가 간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만큼 백악관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저급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반응은 정반대였는데요. 사우스파크 역사상 가장 분노에 찬 회차라며 함께 공개 직후 미국 내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회차는 파라마운트와 사우스파크 제작진이 체결한 2조 원 규모 대형 계약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한데요. 총 50편 제작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 남은 회차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복귀 첫 화부터 강력한 메시지 한 방을 던진 사우스파크입니다. 표현 수위와 정치적 풍자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궁금한데요. 사우스파크는 미국 사회에서 단순한 애니메이션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우스파크는 민감한 사회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차도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정치 권력과 미디어 산업,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사우스파크는요, 미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해피 길모어 2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는데 아담 샌들러 주연의 골프 코미디 영화 해피 길모어가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것인데 검색 이제 공개된 직후 검색량이 급등하면서 해외 키워드 4위까지 올랐단 말이죠. 이 정도로 화제가 됐다는 건 원작의 인기도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피 길모어 1편은 1990년 개봉 당시 엉뚱한 유머와 골프라는 이색적인 배경, 또 그리고 아담 샌들러 특유의 슬랩스틱 연기로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골프공을 하키처럼 때리는 스윙은 지금도 스포츠계에 회자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와, 근데 한 작품이 30년 뒤에 만들어졌다. 이게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1편이 30년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인공 해피가 전 골프 챔피언이자 싱글 아버지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필드에 복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무너진 삶 속에서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골프 대회에 도전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단순한 스포츠 코미디를 넘어서 가족의 회복과 서사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또한 영화엔 트래비스 켈시, 배드 버니, 벤 스틸러, 에미넴 등 화려한 카메오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실제 PGA 투어 스타들도 출연해 팬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특히 트래비스 켈시의 깜짝 출연은 그의 연인이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SNS에 언급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와 유명 인사들의 참여가 검색량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인기 영화의 30년 만에 귀환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키워드, 셀럽들의 이야기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3회 키워드는 말콤 자말 워너입니다. 1980년대 미국 인기 시트콤이죠. 코스비 쇼에서 아들 테오 헉스터너 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가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사망을 하면서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말콤 자말 워너는 1984년부터 8년간 방영된 MBC 시트콤이죠. 코스비 쇼에서 흑인 중산층 가정의 아들 테오 헉스터블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쾌하고 현실적인 10대 소년을 연기하며 부모 세대와 또 청소년 모두에게 공감을 이끌어냈고 1986년에는 코미디 부문 에미상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워너는 코스타리카 카리브해 연안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류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조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현지 응급구조대가 사망을 확인했고 향년 54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사망 소식은 코스비 쇼를 기억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계 전체에 조금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네, 동료 배우들은 그는 우리의 모두의 아들이자 또 친구였다며 워너를 추모했고 SNS를 통해 애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워너가 연기했던 테오 캐릭터는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 청소년의 일상과 고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기에 이번 소식이 더 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콤 자말 워너의 부고 소식 외에도 슬픈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키워드에서 정말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재즈 연주 척 맨지니오가 향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트럼펫의 일종인 플루게론 연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특히 1977년 발표한 Feel So Good은 빌보드 차트에 25주간 머물며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고 몬트리올 올림픽과 동계올림픽 폐막식 음악을 맡기도 했는데요. 그래미상도 2차례나 수상했습니다. 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던 두 명이 타계를 하면서 미국 연예계와 문화계에 큰 충격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헐크 호건입니다. 와, 정말 1980년대, 90년대를 풍미한 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이요.
또 지난 24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번 사망 사건은 전 세계 팬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 여러분 레슬링은 몰라도 헐크 호건은 다들 알죠? 또 두건으로 유명해서 그게 트레이드 마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건 쓴 아저씨. 이다님 씨도 아나요? 네, 저도 레슬링 경기는 잘 모르는데 레슬링 하면 헐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슬링 모르는 사람도 아는 그 이름 헐크 호건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본명 테리 볼리아인 헐크 호건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 WWE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WWE 챔피언 타이틀 최소 6번이나 거머쥐었고요. 또 레슬매니아 3에서 9만 명이 넘는 관중을 모은 전설적인 경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24일 오전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저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직전에는 자신이 새롭게 설립한 레슬링 단체 리얼 아메리칸 프리스타일의 첫 이벤트를 준비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헐크 호건은 단순히 레슬링을 뛰어넘었는데 이 정치와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죠. WWE는 성명을 통해서 그는 프로레슬링을 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로 이끈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의 사망 소식에 미국 각계 인사들의 추모 소식도 이어졌죠. 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친구를 잃었다며 직접 추모를 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호건이 트럼프 지진을 선언하며 티셔츠를 찢는 장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레슬링 선수죠. 릭 플레어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었다며 슬픔을 전했고 배우 브룩 실즈와 정치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SNS를 통해 애도를 밝혔습니다. 네, 헐크 호건은 단순한 레슬링 스타를 넘어 하나의 미국의 아이콘이었는데요. 가족 관객을 사로잡은 쇼맨십, 정의와 악당 구도의 극적인 연출, 정치 무대까지 아우른 영향력은 그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 헐크 호건이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정치적인 논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 엔터업계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1위 키워드 보시죠. 이번 주 해외 키워드 왜 이럴까요? 3위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망 소식인데요. 1위는 오지 오스본의 사망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오지 오스본의 마지막 공연을 다뤘었는데 이번 주는 사망 소식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왕자, 헤비메탈의 대부로 불렸던 영국의 전설적인 뮤지션이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오지 오스본은 1948년 잉글랜드 버밍엄 출신으로 1960년대 말 헤비메탈의 시초라고 불리는 밴드죠. 블랙 사바스의 보컬로 데뷔했습니다. 독특한 음색과 파격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헤비메탈 장르를 기반을 다졌고 또 대표곡 파라노이드가 수록된 앨범은 영국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1979년 마약과 알코올 문제로 결국 밴드를 떠났지만 이후 솔로로 전환한 뒤 크레이지 트레인, 미스터 크로울리 등 히트곡을 내면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둠의 왕자라는 별명답게 기괴하고 충격적인 무대 연출로도 유명했는데요. 전설적인 커리어는 대중음악사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공연 중에 기행을 하는 것으로도 또 유명한 가수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1981년 공연 중 박쥐의 머리를 물어뜯는 그런 퍼포먼스는요. 대중문화에서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이미지 덕분에 어둠의 왕자다라는 이제 별명도 있었는데 록의 상징인 그가 이번에는 가족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가족들이 성명을 통해 오스본이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가족 품 안에서 평온히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수년간 건강 문제로 입원을 반복했고 2020년에는 파킨슨병 투병 사실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2002년 가족과 함께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스본 가문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 작품으로는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1997년 블랙 사바스와 재결합해 무대에 오르면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2006년에는 로큰롤 명예정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락의 전설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오지 오스본의 사망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여운이 더 깊게 남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전 세계 대중문화의 거대한 두 별이 졌습니다. 오지 오스본과 또
우리 헐크 호건이 졌는데요. 이들의 퇴장은 단순한 유명인의 죽음이 아닌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결국 인간의 흔적이고 시대의 기억이 아닌가 싶은데요.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